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지혜의 문을 두드립니다. 안방으로 찾아가는 명사들의 명강 초대 굿클래스. 예.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당장 독립운동가 10명을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10명.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네. 우리 유관순 열사님 네. 계시고요. 네. 또 우리 윤봉길 의사님 또 계시고요. 그리고 또 이봉창 또 선생님 계시잖아요. 이제 나머지 7개만 해주시면 돼요. 안중근 선생님 계시고 그쵸, 그쵸. 예, 뭐 이승훈 선생님 계시고 네. 뭐 뭐 김구 선생님도 계시고 뭐 아무튼간에 우리가 일제 강점기라는 아픈 역사를 겪은 민족이긴 한데 이렇게 우리가 좀 전에 이렇게 말을 했듯이 예. 그 교과서를 통해서 소수의 인원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맞아요. 이렇게 잊혀진 분들 또는 우리가 교과서나 이제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아는 분들 많은데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이 안타까움을 넘어서 직접 본인이 발로 뛰셔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잘 모르는 독립운동가들을 이렇게 재조명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뭐 21세기의 독립운동가 같은 분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남들은 쉽게 하지 못하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데요. 특별히 오늘 굿클래스에서는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독립운동과 함께 해온 기독교 역사를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바로 모셔볼까요? 네. 오늘 강의 함께 해주실 정상규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대한독립 만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상규 작가입니다. 잊혀진 독립운동가하고 이제 위대한 영웅 옆에 숨겨져 있었던, 가려져 있었던 그 위대한 조력자들을 발굴해서 알리는 정상규 역사 전문 작가입니다. 이번 강의 주제는 이제 기독교 복음과 독립운동 그리고 상동교회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좀 준비되셨나요? 예, 예. 기대됩니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혹시 상동교회가 어디 있는지 좀 알고 계신가요? 너무 익숙한데? 명동? 아닌가? 근처 맞습니다. 네. 숭례문 혹시 들어보셨죠? 알죠, 알죠. 그 남대문 시장 들어보셨죠? 네, 네, 네. 바로 그 남대문로에 바로 있는 게 상동교회예요. 오. 근데 이 상동교회가 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감리교회 중 한 곳입니다. 보통 역사가 이제 100년이 넘은 거죠. 거의 140년, 150년 뭐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다음 이 상동교회가 왜 생겼고 누가 지었고 왜 이 상동교회가 오늘의 주제인 독립운동과 관련이 있는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 상동교회는 1888년에 이제 한국 감리교 최초로 의류 선교사이자 목사였던 스크랜턴 선교사가 남대문로에 세운 교회입니다. 당시에 이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그 지역에 있는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이제 교인으로 받아들이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당시에 이제 조선에서는 아무래도 신분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양반도 교인이 있었을 것이고 소위 말하는 뭐 상민 혹은 천민들도 이제 교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가는데도 내가 양반이니까 내가 이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건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런 싸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거를 딱 중재하고 막아서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런 차별이 있을 수 있냐면서 이들을 어떻게 보면 좀 개화시키고 교육시켰던 분들이 그 당시에 선교사고 목사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에 가면은 이제 설교를 전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목회뿐만이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학교 교육부터 뭐 인권에 대한 어떤 교육부터 여러 가지 모든 거를 다 목회자분들이 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 상동교회를 하면은 이제 역사학계에서는 제일 먼저 도끼상소를 떠올립니다. 이 도끼상소라는 단어가 조금 좀 생소하실 거예요. 네, 살벌한데요? 살벌하죠, 네. 무섭죠. 실제 도끼를 들고 가는 겁니다. 진짜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만 도끼상소가 아니고요. 실제 도끼를 챙겨서 예.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쉽게 생각하시면 조선판 이제 좀 민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끼를 들고요. 실제로 왕한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궁 앞에서 무릎 꿇고 이제 어떻게 보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난 진짜 이 도끼로 나를 죽여달라. 그런 마음으로 거기서 이제 울부짖는 거예요. 근데 이 도끼 상소는 과거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전통이 있어요.
몇백 년 동안 해왔던 조선의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 유명했던 선비들이 또 이 도끼상소로 굉장히 많은 민원을 해결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 도끼상소와 그러면 상동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냐? 바로 상동교회 6대 담임 목사였던 이 전덕기 목사님이 도끼상소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웬만한 유명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다 이 상동교회에서 교인으로 활동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목회를 하셨던 분이 바로 이 전덕기 목사셨던 것이죠. 근데 당시 이 전덕기 목사가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도끼를 들고 왕한테 찾아갔냐? 그 이유는 1905년도에 우리 조선의 외교권,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걸 을사조약이라고 배우고 을사늑약이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을사늑약이 일어났을 때 많은 조선의 양반들, 선비들은 오히려 물론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종교인들은 개입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 제일 먼저 목회자 중에서 도끼를 들고 왕 앞에 찾아가서 이것은 부당하다. 나라가 망하는 거다. 라면서 이 을사늑약을 해결해달라고 폐지해달라고 상소하고 울부짖었던 목사가 바로 전덕기 청년 목사였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목사 신분이 아니었고요. 전도사 시절이었죠. 근데 20대의 이 전도사가 도끼를 들고 우리나라가 외교권이 박탈당했으니 이 조선이 어찌 이 상태로 내가 가만히 있겠냐 라면서 목회자로서 자신의 시대적 양심에 의해서 이제 왕한테 찾아가서 울부짖었던 그 사건이 전덕기 목사의 도끼상소입니다. 목사 중에서는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상징적인 것이죠. 그 당시 공무원들, 나라의 양반들, 뭐 정치인들이 도끼상소를 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를 포함해서 모든 이 고대사부터 내려왔을 때 목회자가 도끼상소란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덕기라는 목사는 단순히 목회자가 아니라 그 시대의 어떤 정신에 앞장섰던 또 행동하는 어떤 그런 양심이 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시민 운동가로서도 이제 많이 이름이 알려진 분입니다.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전덕기 목사님이 이제 사망하셨을 때 굉장히 갑자기 급히 돌아가셨거든요. 30대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그 장례 행렬을 지켰던 사람들이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원래 전덕기 목사님은 양반 가문이 아닙니다. 그냥 거리에서 어떻게 보면 신분제상에서는 굉장히 낮은 계급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자기와 똑같은 백정부터 기생부터 거리에서 장사라는 모든 사람들을 품었던 거리에서 활동했던 마치 사도 바울처럼 거리에서 사람들을 품었고 포용하고 전도했던 그런 목회자였거든요. 그래서 전덕기 목사님이 딱 이제 사망했을 때 그 모든 운구 행렬을 기생들이 다 배웠고 맨 앞에는 백정들이 울면서 같이 갔고 정말 그 당시 이 조선 사회에서 가장 신분이 낮았던 사람들이 전덕기 목사의 마지막을 함께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하고 굉장히 성도 수가 많은 그런 대형교회 목회자분들도 물론 대단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작은 개척교회를 운영하셨던 이 전덕기 목사는 이 사람의 인품과 그 성품에 모든 신분이 낮았던 사람들이 마지막을 함께 지켰다. 그럼 대체 이분의 그런 어떤 성품 속에서 어떠한 역사의 소용돌이가 있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덕기 목사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역사학계에서는 반드시 거론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헤이그 특사 사건입니다. 헤이그 특사 사건. 헤이그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덜란드 헤이그는 들어보셨죠? 너무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교과서에 나옵니다. 네. 교과서에 딱 한 줄밖에 안 나와요. 맞아요. 우리가 헤이그 1904년, 5년, 6년을 거쳐서 7년도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라는 게 열리니 거기에 우리 고종 황제가 3명의 특사를 몰래 보냅니다. 그래서 밀사를 보낸다고 하죠. 근데 이 밀사를 3명 보냈는데 결국 실패합니다. 교과서엔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냥 실패한 도전, 실패한 사건. 그런데 단언컨대 이 헤이그 특사는 그렇게 기억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과서에 한 줄로 나와 있는 이 헤이그 특사는 그 자체로 영화 한 편입니다. 혹은 정말 드라마로 이거 한 10몇 부작으로 나올 수도 있는 분량이에요. 이 안에 모든 내용을 살펴보면은 딱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내면,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그 힘과 구심력은 어디 있었는가? 이 헤이그 특사 모두 다 이제 크리스천이었고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알고 보니까 선교사들의 어떤 도움과 목회자들의 기도로
이 사람들이 행동이 옮겼다는 것이 뒤늦게 이제 밝혀지게 되는 것이죠. 이 사진은 실제 이 헤이그 특사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찍은 사건입니다. 먼저 제가 이 헤이그 특사의 사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헤이그 특사의 멤버를 당연히 이제 처음에 대한제국 안에서 이제 인물들을 이제 물색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고종 황제가 몰래 이 부분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궁 바로 앞에 그리고 자기 문 바로 앞에 일본인들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모든 게 비밀스러웠습니다. 근데 이 비밀스럽지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교회죠. 그래서 상동교회에 있는 전덕기 목사를 부릅니다. 전덕기 목사는 이제 시민운동을 많이 했던 사람이잖아요. 고종 황제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독기상설했던 목사잖아요. 그리고 그 목회자의 교회 안에 이미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고 전덕기 목사한테 부탁을 해서 인물을 물색을 합니다. 그때 이제 고종 황제의 눈에 들어왔던 3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맨 오른쪽이 이휘종입니다. 20살이었어요. 대학교 1학년입니다. 어려 보인다. 그리고 외교관이에요. 네덜란드 헤이그를 가잖아요. 누군가는 귀와 입이 돼야 되잖아요. 통역이 필요하죠. 외교관이 필요합니다. 가운데 있는 이상설,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대학교 학장입니다. 조선의 마지막 수학자라 불리는 교육자입니다. 이상설은 누구냐면 을사늑약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강압적이고 일본의 정말 총칼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조약이 맺어졌는지를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똑똑했던 교육자기도 한 명입니다. 맨 왼쪽이 이준이 왜 필요하냐? 대한제국 최초의 검사입니다. 지금 서울대학교 로스쿨에 가면 앞에 이준 열사의 동상이 있어요. 우리나라 검사 1호입니다. 가장 정의로운 검사라 불렸던 사람입니다. 왜 이준이 정의롭냐면 당시에 우리 군대에 가면 하극상이라는 말 아시죠? 네. 내 위에 계급 사람을 이렇게 뭐 하면 안 되잖아요. 본인이 보기엔 너무나 부당한 사람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윗사람이라는 이유로 풀려나는 겁니다. 그걸 계속 항소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찍혀요, 위에서.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하극상이라는 이유로 유배를 당하고 실제 사형 선고까지 당합니다. 근데 이 이준이라는 사람을 고종 황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대쪽 같은 거예요. 얘는 시키면 그래도 마음이 맞으면 끝까지 갈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헤이그 특사에 딱 고민을 할 때 누군가는 대쪽 같은 법조인이 필요해. 그리고 네덜란드 헤이그에 가는 이유가 국제법이잖아요. 을사조약이라는 것이 나라와 나라 간에 맺었던 조약이니 이거를 누군가가 법 전문가가 이거를 부당하다는 걸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법조인이 필요하죠. 정의로운 검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의 증인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를 말을 해줄 통역관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3명이 준비가 된 거죠. 너무 완벽한. 이 3명을 준비했던 것이 바로 그 전덕기 목사 그리고 상동교회 교인들이 집단 동의서를 써가지고 이 사람들을 추천합니다 해가지고 고종 황제가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국가의 운명을 어떻게 보면 좌지우지했던 사건을 어떻게 보면 진두지휘하고 이끌었던 게 리더였던 거예요. 그분이 전덕기 목사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헤이그 특사들이 결국 네덜란드 헤이그까지 도착을 하는데요. 여기에 에피소드가 조금 숨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1907년 4월 22일에 이준 열사가 고종 황제의 특명을 받고 이제 부산을 향해 갑니다. 부산에서 배를 타고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우리 지금 연해주라고 하는 곳에 가죠. 근데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이준 열사가 처음에 갈 때 자기 아내한테도 숨겨요. 왜냐면 혹시라도 중간에 뭐가 문제가 돼서 이 거사가 들통날까 봐 아내한테는 부산에 있는 친구 잠깐 만나고 오겠다 하고 2, 3일 뒤에 돌아올게요 하고는 갑니다. 죽으러 가는 거죠.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거는 죽으러 가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가겠다고 했고 아내한테 숨기고 부산을 거쳐서 연해주에 도착합니다. 연해주에 4월 26일에 도착해서 이상설과 이제 합류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이상합니다. 5월 21일에 가요. 한 달이 비죠. 그러네요. 지금 헤이그에서는 이미 회의가 열립니다. 그러면 바쁘잖아요.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한 달간 연해주에 머물렀을까요? 이 사건이 최근에 이제 역사학계에서 발견이 됐어요. 최근까지도 이게 미스테리였어요. 근데 러시아 국립 외교관이나 공문서 사료관에 이제 특정 문서들이 100년 정도 지나면 공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견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원래 돈을 많이 들고 만약에 이준 열사가 지나가 버리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뭐 혹시 무슨 일 때문에 네덜란드에 가는 거야 파악이 되잖아요. 그래서 빈털터리로 갑니다. 그리고 이 연해주에서
중간 어떤 조력자를 만나기로 했어요. 경비를 지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고종 황제의 내탕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경비가 지금으로 따지면 조 단위 돈이에요. 이제 환산하면 가치가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내탕금을 전달해 주려고 했던 사람이 사라져요. 지금까지도 못 찾았습니다. 그 돈을 만약에 누가 찾으면 펴스랑이 없지. 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 내탕금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주는 돈이 없는 거예요. 열차를 탈 돈이 없는 겁니다. 이상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 그 당시 최고의 양반이었던 이들이 그곳에 이주했던 우리가 오늘날 고려인이라고 부르는 아, 예. 한인 1세대의 사람들에게 같이 농사를 짓자고 합니다. 그래서 팔을 걷어붙이고 농사를 해요. 그거 자체가 이들에게는 엄청난 감동과 충격인 겁니다. 그리고 한 달간 농사를 해서 거기서 벌어들인 돈으로 이제 열차를 타고 갑니다. 이거 자체가 사실 엄청난 감동인 거예요. 대단하다. 그 나라의 운명을 걸고 검사와 그 사건의 어떤 증인 공무원이 거기서 농사를 합니다. 한 달 동안. 저도 지금 말씀드리면서 약간 전율이 쫙 돋는데 그렇게 해서 열차를 타고 간 거예요. 그리고 당시 이제 러시아 제국의 수도였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해서 주러시아 공사였던 이범진을 만납니다. 그 이범진의 아들이 이휘종이에요. 그렇게 3명이 가게 됩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헤이그에 도착해서 정말 이 만국평화회의가 이미 열려있던 이 장소에 도착했는데 결국 문도 열지 못하고 바깥에서 이들이 대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도착했을 때 그 정보가 다 새어나가서 지금 이 헤이그 특사라고 하는 3명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프랑스 공사를 거쳐서 이토 히로부미한 귀에까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토 히로부미가 머리를 씁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막아버리면은 조금 뭔가 모양새가 이상할 수 있다. 오히려 자유롭게 놔두자. 그러면서 우리는 문화 선진국이고 우리는 조선을 이렇게 강압적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자. 그래서 오히려 외국에 있는 유럽에서 온 각국의 정상들이 조선에 저 온 3명 뭐야? 라면서 오히려 이상한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 헤이그 특사가 도전했던 것은 우리가 이미 이런 상황이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 왜냐면 우리가 포기하면 이제 나라가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뭘 하냐? 회의장 앞에서 그대로 서 있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뿌리는 거죠. 우리가 하려던 연설문을 나눠줍니다. 다 버리죠. 안 되겠다 싶으니까 다음날 이들 한 명 한 명 집에 다 찾아갑니다. 집 앞에서 하루 종일 버팁니다. 그렇게 계속 버텨요. 그리고 거리에서 기자들이 보일 때마다 기자를 붙잡고 연설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명의 기자의 눈에 이들이 눈에 띕니다. 당시 독일에서 유명했던 윌리엄 스테드라는 유명한 기자가 있어요. 이 기자가 들어보니까 이거 왠지 기사거리가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당시에 이휘종이라는 그 청년이 말했던 그 내용이 너무나 명쾌하게 이해가 되길래 너 그러면 내가 기자회견을 한번 열어줄 테니 기자 클럽인 프레스센터에 와서 한번 연설을 해볼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휘종이 드디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해가지고 거기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연설을 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토 히로부미는 너희가 뭐 연설을 해봤자 뭐 얼마나 잘하겠어 했는데 너무 잘한 거죠. 너무 잘한 거죠. 너무 소름 돋아. 제목 자체가 Plea for Korea입니다. 한국을 위한 호소입니다. 그래서 그 호소에서 이휘종이 연설을 하는데 거기에 대체 너희가 하는 이 평화회의는 뭔 의미가 있냐. 너희가 말하는 기독교의 신은 그러면 차라리 총칼이라고 말하자. 성경을 믿는 게 너희는 아니다라면서 엄청나게 기자들 앞에서 이제 주장을 펼칩니다.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이들의 이 연설이 신문 1면에 도배가 되면서 전 세계 신문에 이제 특종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제 국제사회가 난리가 난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게 이런 일이었어. 난리가 나죠. 바로 그때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너무 화가 나서 이 사건에 대해서 고종 황제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너가 보낸 거냐. 근데 우리 왜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뭐 CIA나 FBI 이런 데서 어떤 그 요원을 특파 보낼 때 만약에 걸리면 너는 우리는 아무런 그래서 뭐 정보 삭제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일을 똑같이 해요. 그래서 고종 황제가 뭘 하냐면 나는 이들을 모른다. 이들은 그냥 사기꾼이다. 나는 이들을 모른다. 이들이 자기들 혼자 그냥 간 거다라고 얘기를 실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들 3명은 거기서 한마디로 버림받게 됩니다. 국가의 목숨을 어떻게 운명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까지 끝까지 연설을 했는데 조국으로부터 오는 소식은 이들은 사기꾼이다라는 황제의 증언. 그러니까 이들이 거기서 어떤 취급을 받게 됐을까요? 완전히 정말 쓰레기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이 헤이그 특사들이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직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순간에 이휘종의 아내가 엄청 아프다는 전보를 받아요.
그 이휘종이 잠깐만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갑니다. 근데 이 사이에 이준 열사가 사망해요. 갑자기 죽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신문 기사가 도배됐던 게 독살당했다. 그러면 이제 법조인이 없죠. 이거를 법적으로 설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휘종이 사라졌죠. 말을 하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상설 혼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포기하고 있을 때 이휘종이 급히 다시 돌아오고 그때 윌리엄 스테드라는 기자가 다시 옵니다. 자, 회의 다 끝났다. 이제 어떡할 거냐? 포기할 거냐? 포기하지 않습니다. 미국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담판을 짓겠다고 미국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도 또 문전박대를 당하죠. 근데 하필 딱 그 시기에 조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피의자가 없는 상태로 열리는 재판을 우리가 걸석 재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이 열려요. 그리고 이상설이라는 사람에게는 사형을 선고하고요. 이미 사망한, 한 달 전에 사망한 이준 검사에게는 무기징역형을 때립니다. 그리고 이휘종한테도 무기징역형을 때리죠. 이들은 조선으로, 고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어딘가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지막으로 향한 곳이 자신들과 함께 농사를 지었던 그 고려인들이 있던 러시아 연해주로 돌아갑니다. 그 러시아 연해주로 돌아가니 거기서 이미 의병이 만들어져서 의병들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상설과 이휘종이 합류했다는 소식을 듣고 전국 방방곳곳에서 의병을 지원해서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때 왔던 한 명의 청년, 그 사람이 안중근 의사입니다. 이들의 역사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영화다, 영화. 그러니까 사실 헤이그 특사의 사건을 보면은 교과서에는 실패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의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그들의 의지가 안중근에게 이어졌고 안중근이 이토르범을 암살하고 이 모든 사건들이 계속 독립군, 독립의병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 의지가 정말 불쏘시개처럼 계속 연결돼서 역사의 큰 물줄기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기독교 복음과 독립운동에서 상동교회를 좀 살펴봤는데요. 사실 상동교회 이름도 조금 낯설 수도 있고 전덕기 목사님이란 분도 조금 낯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과서에서 한 번쯤 들어봤을 그 헤이그 특사, 그리고 이준, 이상설, 이휘종,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안중근 의사, 이들 모두가 한 점으로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걸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좀 어떠세요? 좀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시니까? 오늘 근데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사실 우리 촬영 전에 전덕기 목사 얘기 살짝 봤을 때 무조건 기억하게 될 거라고 했는데 저는 상동교회랑 전덕기 목사님 정말 평생 기억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독립운동사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 접하면서 되게 순교와 같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기독교 복음과 거의 밀접하다 못해 같게 흘러가는 걸 보면서 저는 진짜 그 하나님의 큰 그림에 지금 너무 계속 소름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헤이그 특사 이 사건이 저는 그냥 네덜란드 갔다가 실패한 사건 진짜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지금 너무 놀랍고 이거에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도 얼른 듣고 싶습니다. 궁금하다, 저는. 네. 뭔가 계승된다는 게 참 뜻깊은 것 같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결국 포기하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걸 또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기독교 복음과 어떻게 보면 순교의 역사랑도 또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들 한 명 한 명은 약하지만 그들의 그 순교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이어진다는 것이 정말 큰 감동이고 이것이 기적이고 은혜가 아닌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